자, 순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순환기관계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순환기관계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영양분, 산소, 그리고 노폐물의 수송을 전담하는 단계예요. 아까 우리 영양소 소화시킨 뒤에 흡수해서 결국 어디로 갔죠? 심장으로 다 들어갔지. 그리고 심장에서부터 혈관을 흐르는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포에서 호흡이라든 생명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낼 것이고, 그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수송한 뒤에 배설기관이나 호흡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 산소, 노폐물을 수송하게 됩니다. 그 구성의 첫 번째가 혈액이에요. 피죠, 피. 그냥 쉽게 말하면. 피를 우리 헌혈이나 이런 걸 한 피를 이렇게 딱 시험관에 놓고 가만히 놔두거나 혹은 원심분리기로 분리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약간 붉은색으로 가라앉는 물질, 여기 세포 성분인 혈구가 있고요. 위에 약간 약간 투명하게 뜨는 액체 성분인 혈장이라는 녀석이 있게 돼요.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혈장은 우리가 액체로 된 성분이고, 혈구는 세포 성분입니다. 자, 혈장이라는 녀석은요, 자, 대부분 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혈장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엔 이제 우리 몸의 항체나 여러 가지 면역 성분들, 그리고 그 외 등등등 효소나 이런 것들도 이 혈장으로 다 수송하고 해요. 우리가 혈액이 뭔가를 운반한다는 것은 이 물이라고 하는 매우 뛰어난 용매가 많은 것을 녹인 채로 운반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지? 혹시 헌혈의 집 봉사활동 가본 적은 없죠?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헌혈할 나이는 아니고, 헌혈하는 것 중에는 전혈 헌혈하고 성분 헌혈이라는 게 있거든? 전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피를 쭉 빼갑니다. 보통 성인 남자는 400ml, 성인 여성은 320ml 정도 빼가요. 그 정도 빼가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자기가 되게 피곤하거나 엄청나게 무리하는 일만 생기지 않으면 한 일주일 안에 그 빼낸 피는 다시 보충이 돼요. 전혈은 요거 다 빼가는 걸 말하는 거고, 성분 헌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헌혈의 집에 가면 해주는 헌혈, 이렇게 이제 어떤 기계에 누워서 여기 팔에 바늘 2개인가 꽂아놓고 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헌혈이냐면요, 피를 빼. 그리고 요 혈장을 걸러내. 혈장을 빼가. 그리고 혈장 대신에 여러분들 생리식염수 있죠? 일반 소위 말하는 그냥 링거에. 그거를 여기에 섞어. 혈구에. 그리고 다시 넣어줘. 혈장에 녹아있는 이 혈장 단백질, 항체나 다른 되게 중요한 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항체 등등등등등. 얘네들 빼가는 헌혈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전혈은 하면 2달 동안 헌혈을 못하고 성분혈은 보름인가마다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은 한 번도 못 했어요. 왜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빈혈이 심해가지고 헌혈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하거든. 피를 딱 빼가지고 어떤 액체에 딱 떨어뜨려. 그러면은 적혈구가 충분한 건강한 사람의 피는 쭉 가라앉아요. 선생님 피는 뚝 들어가자마자 동동동동동 떠요. 안 된대. 빈혈이 심한 사람은.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서 군대에서 말라리아도 한번 걸리고 그래서 안 된대. 헌혈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자, 혈구는 크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순환에서 첫 번째 외워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적혈구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많이 그려요. 뭐? 원반 같죠? UFO. 실제로 이렇게 아까 그 고무차립 같은 걸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릇이나 접시 만들려고 약간 이거 움푹한 그릇 같은 거 만들잖아. 딱 실제로 적혈구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붉은색을 띱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색소인데 얘가 뭘 하냐면 산소 운반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때문에 색깔이 빨간색이고요. 얘는 핵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아요. 혈구 중에 그 수량이 제일 많은 게 적혈구예요. 자, 백혈구. 백혈구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핵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아메바 운동이라고도 하고 위족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슬라임이라는 그 괴물이 있거든요. 혹시 알아, 슬라임? 어떤 건지 알지? 그 액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때 유행했던 액체 괴물. 그거 비슷하게 생긴 젤리같이 생긴 놈이 되게 뭉클뭉클하면서 기어다니잖아. 바닥에 붙어서. 얘 그렇게 기어다녀요. 그렇게 기어다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 한 가지 역할인 식균 작용을 합니다. 무슨 소리다?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얘네들이 몰려가서 균을 잡아먹고 다녀요. 무한정 잡아먹는 건 아니고 일정 수량이 되면 얘네들도 수명이 다해서 죽거든요. 근데 세균이 들어와서 세균의 수가 많이 늘어난 소위 염증이나 상처가 생긴 부위에는 그러면은 이 백혈구들이 많이 몰려갔겠지?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그 백혈구들의 죽은 시체가 많이 쌓이겠죠. 그지? 잡아먹고 죽는다 했으니까. 그 백혈구들의 시체 모임을 우리는 고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나면 뭐 고름 조금 생기잖아. 그게 백혈구 시체가 쌓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혈소판은 요런 왠지 조각난 세포같이 생겼고요. 크기가 작음. 혈소판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혈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맞죠?
근데 피나는 거 잠시 뒤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앉아? 피딱지가 앉죠. 그게 뭐냐면 혈소판이 공기와 만나면서 터지면서 트롬보키네이스라는 어떤 섬유질 효소가 생겨요. 그리고 이 섬유 같은 녀석들이 지나가는 적혈구랑 엉켜서 굳어. 이렇게 상처 위에 이렇게 딱딱지가 앉아버려요. 그래서 다른 세균이나 이물질들이 더 이상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혈소판이에요. 나중에 3학년에 가서 유전 배우면 혈우병이라는 병이 있거든. 자, 일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선생님 같은 케이스야. 적혈구 수가 정상인보다 적다. 무슨 문제게? 자, 다양한 이 혈구와 관련된. 자, 적혈구 수가 적다. 빈혈 안 됩니다. 적혈구 수가 정상인보다 많다. 뭐게? 어떤 사람이 적혈구 수가 더 많아야 할까요?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 있죠. 저기 몽골이나 네팔, 티벳 이런 고원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봐봐. 거기는 공기가 우리 지상보다는 희박하잖아. 그렇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순환계가 적응을 해야 되지. 더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적혈구수가 늘어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백혈구수가 많다. 백혈구수가 엄청나게 많다. 상처나 몸에 어디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 지금 몸에 세균이 침입해서 싸우고 있는 게 염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가 몸에 더 많이 생산돼야 된다? 백혈구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야지 가서 싸울 거 아니야. 몸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백혈구수가 많게 되고요. 혹시 들어봤어요? 백혈병이라고? 이거는 매우 많아. 보통 그 가운데 적혈구수가 적으면 백혈병입니다. 요거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패턴이에요. 백혈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냐면 백혈구를 생산하는 기관에 암이 걸린 거야. 혹은 백혈구 자체가 암세포로 바뀐 거예요. 그럼 원래 세균을 잡아먹어야 되잖아. 백혈구수가 너무 늘어나면서 제정신이 아닌 약간 헷가닥한 백혈구수가 늘어난 거야. 그럼 걔네들은 뭐 하냐? 지나가는 적혈구를 잡아먹어요. 그럼 몸이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안 되겠지. 그게 백혈병이야. 혈액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미쳐서 다른 조직세포나 혈소판이나 적혈구를 공격하는 상태. 오케이? 혈소판 수가 적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 혈우병이라고 요거 중3 유전 때 나옵니다. 지혈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러시아 제국 지금 싸우고 있는 러시아 공화국의 옛날 모습 공산화되기 전에 러시아 제국이라고 불리던 시대 로마노프 왕가라는 왕가가 3대째 만에 왕가의 맥이 끊겨요. 왜냐하면 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 그쪽 나라의 공주와 연속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1대째 왕위에 오른 뒤에 왕비로 오스트리아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어. 그리고 그 둘이 태어난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2대째 왕자. 얘의 왕비가
누가 되냐면 또 오스트리아 왕가의 공주, 다른 공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외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 은근히 있었습니다. 왜? 왕가잖아. 로열리티잖아. 고귀한 존재니까 같은 왕실들끼리랑만 결혼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오스트리아랑 또 결혼해요. 이게 3대째 태어났지. 이렇게 대대로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할 때 생기는 게 유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질병이 드러날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요. 3대째 왕자가 혈우병에 걸려갖고 죽어요. 결혼하기 전에. 야, 이빨 뽑을 때 목숨 걸고 뽑아야 돼. 혈우병이면. 그지? 야, 이빨 뽑고 나면 피가 안 멈춰. 계속 나. 그래서 죽어. 자, 요렇게 혈액 등에 대한 혈구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 간략. 그러면은 결국 우리 혈액이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수송이죠. 운반하지. 그리고 특히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합니다. 두 번째, 백혈구가 하는 식균 작용.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세 번째, 혈장에 있는 물과 단백질, 그 외 물질들 중에 각종 이온들이 많이 녹아 있을 거 아니야, 혈장에는. 그리고 이 혈장의 농도를 통해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컨트롤합니다. 즉, 삼투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우리 혈액이고. 그래서 혈액의 혈구의 수치가 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빨리 정리. 자, 일단 심장과 혈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배울게요. 자세하게, 단순하게 보려면 어디를 보면 어느 그림을 결국은 볼 거냐면 저기 한번 봅시다. 33쪽에 지금 폐가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데 폐 쪽으로 보시면 돼요. 폐 하나고 몸 하나를 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33쪽에 밑에 그림 있죠? 33쪽 밑에 그림 저거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괜찮게 그려졌나? 심장입니다. 되게 심플하죠? 자, 우리 사람 같은 포유동물의 심장은 요렇게 이심방, 이심실로 구성이 돼요. 너무 밑에 그린 것 같아. 좀 더 위로 그릴게요. 실제로 밑에가 더 커야 돼. 왜냐하면 이름을 어떻게 적느냐? 방실. 요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 방실. 웃는 거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요쪽이 우고요. 여기가 좌입니다. 자,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요쪽이 오른쪽, 요쪽이 왼쪽. 맞아. 방금 그 상상한 게 맞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심장 있잖아. 그러니까 요쪽이 오른쪽이 맞죠? 이해가 되지? 여기 오른손이잖아. 자, 그리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는 겁니다. 위에 폐라고 쓰고 요 밑에 몸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혈관 연결할게요. 자, 요거 한번 잘 봐봐. 자, 여기 봅시다. 손님이 오시면 방에 모셔야 대기실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귀한 손님이면 방에 모셔야 되죠. 맞지? 그래서 폐에서 내려오고 온몸에서 올라가고. 폐에서 내려오는 이 혈관의 이름이 폐정맥. 온몸에서 올라가는 이 혈관의 이름이 대정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심방에 들어온 혈액은 우심실로 내려가요. 그리고 요쪽에 좌심실인데 좌심방으로 내려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좌심실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으로 나가게 되는데 요 혈관이 대동맥. 우심실에 있던 혈액은 그대로 쭉 폐로 올라가게 되는데 요 혈관 이름이 폐동맥이에요. 요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요렇게만 그려놓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정맥에서부터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의 구조를 심방이라 그러고, 심실은 동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 심실입니다. 그래서 심실의 근육이 심방의 근육보다 훨씬 더 튼튼해요. 특히 좌심실의 경우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되겠지. 왜? 좌심실의 펌프 작용으로 그 피의 압력이 온몸을 돌아서 우심방까지 와야 되는 거야. 우심실의 펌프 작용으로 폐를 돌아서 폐정맥까지 오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심장 뛰는데 여기 손 딱 대고 있어 보면 왜 심장은 쿵쿵쿵쿵이라고 안 하고 두근두근두근두근이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뛰어. 심장 있잖아. 쭉 이완돼 있잖아요. 혈액이 심방에 들어오면 심방에서 첫 번째 심방 근육이 쥐었자 혈액을 꾹. 그러면은 심방에서 어디로? 심실로 혈액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심실로 혈액이 내려가면 바로 연이어서 심실이 혈액을 쥐었자. 그러면 동맥으로 피가 쫙 뿜어져 나가겠지. 그러고 이완돼. 커져. 두근, 두근, 두둥, 두둥, 두둥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쥐어짤 때 한쪽으로만 혈액이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서 판막이 어디에 있느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여기에 판막이 존재합니다. 혈액이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한쪽으로만 흐를 수 있게 걸러주는 장치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실 온몸의 모세혈관이나 모세혈관 가기 전에 이 정맥에 갔다 온 뒤 정맥에도 판막이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심장의 구조. 심장 구조에서 심방하고 심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혈관에서 동맥은 방금 심장에서 튀어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이 동맥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동맥은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아요. 압력이 높다는 거야. 압력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터지면 위험해요. 터지면 안 되겠지. 영화나 그런데 보통 우리가 피가 나면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잖아. 상처 나면 피가 뽀록 좀 쭉 스며들었다가 주르륵 흘러내리잖아. 좀 깊게 상처가 나도 주르륵 흘러내리죠. 요거는 정맥이 터진 거예요. 혈압이 낮은 혈관에서 상처가 나면 피가 쭉 흘러. 압력이 높은 혈관에서 상처가 나면 그 가끔씩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아마 볼 걸 그 학교 관리해주는 주사 아저씨 있잖아요. 그 행정실 직원이신데 행정실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뭐 화단에 물도 주시고 하시는 분. 그분들이 화단에 물 뿌리려고 고무호수 긴 거 이제 물 딱 틀어놓고 이렇게 물 쏘고 하잖아. 근데 그 파이프 중간에 누가 장난으로 구멍 같은 거 하나 뚫어놓으면 거기서 물이 어떻게 돼? 분수처럼 쫙 솟아오르지. 맞지? 이게 압력이 높은 혈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맥이 다치면 어떻게 된다? 진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요. 팍 터져 나와. 그러면 동맥은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혈압이 높기 때문에 몸 깊은 곳에 혈관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있는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야 안 터지겠지. 그죠? 자, 정맥은 심방으로 심방으로 들어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 혈압이 가장 낮아요. 압력이 낮으니까 어떻게 된다? 역류 방지, 피가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뭐가 존재한다? 여기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혈관의 판막이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요 손등에 혈관이 보이는데 혈관 중에서도 유독 볼록볼록한 데가 있지. 여기 보면 볼록볼록하게 뭉쳐져서 올라온 데 있잖아. 여기가 지금 판막 때문에 피가 고인 거야. 어떻게 판막이 구성이 됐냐면요. 요렇게 혈관인데 피가 원래 요렇게 흘러내린다고 치자. 그럼 판막의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평소에는. 그럼 요렇게 흐를 때는 쭉 흘러갈 수 있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피가 갑자기 막혀서 역류하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린다? 판막이 요렇게 닫혀버리는 거야. 그럼 닫히면 요 부분의 혈관이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오겠지. 피가 고이니까. 네, 그게 요거. 요 볼록볼록하게 올라온 데가 한 3-4군데 보이죠? 여기가 판막 있는 곳이에요. 됐지? 자, 그리고 여기에 없는 거. 모세혈관. 동맥에서 정맥으로 연결되는 요 혈관이 모세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은 각 조직세포에 각각의 세포와 물질 교환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세포 하나하나에 뭐를 넣어주고 영양소와 산소를 넣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 나와야 되는 혈관이에요. 그러면 혈관벽이 두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실제로 물질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겹 세포의 혈관벽이고 표면적은 합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 상처가 나든지 피가 살짝 배어 나오잖아. 모세혈관이 다쳐서 그런 거야. 온몸 세포 끝까지 다 연결되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원래 시험 치게 되면 저기 32쪽에 있는 그래프 3개 정도를 외우게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외울 건 아니니까 요렇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각각의 특징들을 요렇게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31쪽 그림 보시면 표면적 합이 넓다는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될 겁니다. 31쪽 그림 맨 위에 거 한번 보세요. 동맥혈관과 정맥혈관을 연결해 주는데 골목 한 골목은 가닐지 모르지만 그 골목 총넓이는 되게 넓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요거 뒤에 순환 이야기 마저 할게요.
깨끗한 피, 더러운 피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산소가 풍부하다라는 말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은 피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선홍색이 돼요.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갈까? 우리가 상상해봐. 어디서 산소를 받아들이죠? 폐에서 받아들이죠. 산소가 필요한 곳은 어디야? 온몸이잖아. 맞죠? 그럼 폐에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얘가 무슨,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쪽이 뭐가 된다? 동맥혈이 되겠죠. 그지? 적어봅시다. 어디서부터? 세포, 폐정맥, 자, 심장을 지나는데 어디?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자, 여기 그러면 정맥혈은 뭐가 많은? 그치.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 진짜 많은 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있지 않아서 색깔이 좀 더 탁해요. 암석색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디? 온몸의 모세혈관에 대정맥, 심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세포.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동맥혈인데 폐정맥을 지나고요. 정맥혈인데 폐동맥을 지납니다. 폐로 가는 거는 폐로 올라가는 피가 이산화탄소가 많고 폐에서 나오는 피가 산소가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맥혈, 정맥혈 이야기할 때는 혈관 이름하고 반대로 가요. 폐는. 알겠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면 저기서 실수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당연히 뭐 해놓고 시험 딱 받자마자 자, 맨 뒷면으로 뒤집어서 빈 공간에 이거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야. 얘는 이거 그리면 끝나잖아. 다른 거 틀릴 게 뭐 있어? 없잖아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체순환, 폐순환, 동맥혈, 정맥혈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순환에서는. 그러면 근데 이 네 개를 쓰는데 이 그림 하나면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출발을 하면 이렇게 체순환, 폐순환, 동맥혈, 정맥혈에 대한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된다. 됐나요? 자, 요거 마저 정리하시고 요거 정리하시고 35쪽하고 아까 45쪽 35쪽 45쪽 한번 풀어보세요.